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치과 진료를 할 때 이와 같이 결손된 치아들이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보면은 정조항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진료를 할까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들인 경우에 정상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치아는 어떤 위치가 됩니까? 구치는 반대교합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와 같이 경사도를 준 다음에 치관이 협축으로 경사도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 오버젯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구치부의 반대교합은 없이 아마 임플란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지만은 우리는 이와 같은 치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정치료와 그 다음에 우리는 보철치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치아를 가지고 있고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것이고 보철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결손이 된 부위를 어떠한 다른 수복물로 우리는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교정에서는 린데는 교정 치료를 했을 때는 교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보게 됩니다. 골격이 어떠냐? 스켈레톤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치성이 어떠냐? 덴티션. 그 다음에 펑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철을 하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보철에서는 주로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할까요? 근육을 보게 되겠죠. 근육은 펑션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켈레톤은 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치과에서 교정 이전에 먼저 치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머슬, 본, 티스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살펴보는 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학 시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근육과 그 다음에 뼈가 만약에 서로 부조화가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근육이 이긴다. 그래서 근육과 이와 같이 뼈에서 관계를 봤을 때 근육이 뼈를 지배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치약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이와 같이 주된 근육들이 저작 근육이 있겠죠. 이 저작 근육을 관련된 근육, 그 다음에 상하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절 부분, 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치아가 있으면서 이 세 조직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근육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 근육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이 된다는 게 근육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뼈는 어떻게 할까요? 뼈는 단단한 조직입니다. 뼈 자체도 어댑테이션이 되죠. 치아는 어떻게 될까요? 치아는 뼈보다도 더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치아는 마모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아는 이동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아는 상실이 돼서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우리는 근육과 그 다음에 뼈와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과 뼈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환자가 얼굴이 동그란 로앵글 타입의 경우냐 아니면 얼굴이 긴 그 다음에 하이앵글 타입이냐. 이와 같이 로앵글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의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이앵글 타입인 경우에는 근육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하이앵글이냐 로앵글이냐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보니 엑소스토시스가 있는 경우
특히 하악 부위, 상악 부위에 토로스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근육의 활성도가 어떤 경우에 높아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앵글 오픈바이시냐 아니면은 로앵글 딥바이시냐, 그랬을 때 로앵글 딥바이신 경우에는 근육의 활성도가 클 것이고 하이앵글 오픈바이신 경우에는 근육의 활성도가 작을 것이 약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근육의 발달이 이와 같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냐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정해져 있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가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요새는 이제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근육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유전적인 요소가 70% 정도, 95%는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육의 크기는 유전적으로 정해졌죠. 그런데 근육은 또한 특징은 어댑테이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근육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근육을 크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은 이와 같이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와 같이 어댑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이와 같이 근육의 크기, 그 다음에 근육의 강도들이 감소가 될 거고, 그래서 아트로피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주로 사용하는 근육들은 더 근육 자체가 더욱더 근육도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근육의 스트렝스도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돌리코냐, 페이셜, 브래키페이셜 타입으로 나누게 되죠. 그럼 돌리코페이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약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이와 같이 전방을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얼굴 모습이 길게 돼요. 그래서 주로 전방부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오픈 바이스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클로과이즈 그로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어웨이나 그 다음에 마이오 펑셔널 프로그램을 주로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브래키페이셜인 경우에는 얼굴이 동그란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강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방향의 크로징 머슬을 가지게 되고, 이때 또한 머슬의 힘은 또한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환자는 로우 버티컬 디멘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각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딥 오버바이트, 그 다음에 스티프한 에미넌스의 경사도, 그 다음에 환자의 성장 방향은 전방으로 성장하는 카운터 클록와이즈 성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치부의 포스테리어 서포트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돌리코페이셜 얼굴이 긴 경우에 있어서는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시키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얼굴이 긴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해도 우리는 치료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수술, 그 다음에 어떤 교정치료, 그 다음에 보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게 돼요. 이에 반해 브래키페이셜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직고경이 감소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정에 있어서는 발치를 최소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일 같은 경우도 최소로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브래키페이셜 타입인 경우에는 치료에 반응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악교정 수술, 교정치료, 어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잘 반응해서 예후가 양호한 쪽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머슬과 그 다음에 본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토루스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토루스인 경우에는 악골이나 아니면은 치조골 중에서 약간의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악골의 크렌칭, 그 다음에 그라인딩에 의해서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추잉 펑션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토로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나
과두가 이와 같이 전방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후방으로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방으로 위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리트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정에 있어서는 특히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리트루시브 컨트롤, 즉 하악이나 과두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끔 우리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떠한 상태에서 과두가 뼈 자체가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환자는 2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양측으로 후방으로 위치하면 2급 부종기압이 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만 후방으로 위치하게 되면 정중앙 변이가 되겠죠. 이와 같이 뼈 자체에 의해서 이와 같이 후방으로 위치가 된 경우에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이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어떤 환자들은 리가멘트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근육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의 경우 근육과 뼈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는 뼈와 그 다음에 치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뼈와 치아는 기본적으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더 많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강도 자체도 뼈보다는 더욱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럴 때 치아와 그 다음에 뼈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와 같이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즉 이덴츄러스 덴티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는 뼈까지 같이 상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뼈의 치아에 의해서 뼈의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에미넌스의 성장,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정교합을 갖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악골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육이 부착하는 머스큘라본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는 이와 같이 베이잘 본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알베올라 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알베올라 본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조인트,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본적인 뼈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미넌스의 성장을 보겠죠. 에미넌스는 이와 같이 과두를 덮고 있는 부위가 됩니다. 처음에 태어나면은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치아가 발육이 되면서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치열, 특히 유치열, 그 다음에 영구치열이 맹출을 하게 되면서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더욱더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치아가 전치부 쪽에서 인터피어런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터피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즉 기능적으로 전치의 상하악, 전치의 이와 같이 발육 단계에 따라서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이와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눠서 발달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미넌스의 경사도에 의해서 SCI, 세지탈 컨딜라 인클리네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즉 유치혈기에는 거의 평편하게 돼요. 그래서 유치혈기가 완성이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성인이 됐을 때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뚜렷하게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는 우리는 클래스 2 부정교합, 클래스 2 디비전 1, 디비전 2, 클래스 1 상태를 같이 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클래스 2 디비전 1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가 전방으로 순축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에미넌스의 경사도는 어떻게 될까요? 평편해지겠죠. 반면에 클래스 2 디비전 2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의 경사도가 이와 같이 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에미넌스의 경사도가 이와 같이 스티프해질 수가 있을까요? 스티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에미넌스의 경사도, 뼈의 성장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와 같이 치아의 발육 단계, 경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미넌스의 성장은 치아의 에나멜의 형태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턱관절의 발육 단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치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로, 이와 같이 뼈의 발육이 됩니다. 이는 치아의 위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되죠. 즉 치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뼈 안에서 배열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아 자체가 뼈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의 경우 우리 근육과 그 다음에 치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육과 치아는 이와 같이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조화를 없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 치아가 먼저 닿겠죠. 그래서 오클루잘 인터피어런스, 그 다음에 프리머처 컨택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유환자 보면은 정중앙이 좌측으로 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측은 반대교합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상하계 아치폼, 하하계 아치폼도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런데 유환자인 경우 보게 되면 정중앙을 맞춰놓고 나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이 좁은 상태가 됩니다. 상하이 좁은 상태가 되니까 하악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펑셔널 시프트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한 군데 씹히는 것보다 여러 군데 씹히는 쪽으로 더 많이 치아는 시프트를 하게 되죠. 그 펑셔널 시프트라는 것은 뭘까요? 근육이 어댑테이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혀를 내미는 습관에 의해서 오픈바이시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혀가 액티브한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혀가 치아의 위치를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액티브 텅 스러스팅 헤빗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오픈바이시 되어 있으니까 혀는 이와 같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혀를 내밀 수도 있다. 즉 근육은 어댑테이션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은 치아의 위치에 적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용어로 패시브 텅 스러스팅 헤빗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오클루잘 인터피어런스가 있어요. 어딘가에 치아가 먼저 닿게 되면서 파라펑셔널 액티비티, 즉 브럭시즘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렌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슬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치아가 마모가 돼요.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환자들마다 가장 나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근육과 치아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교합의 양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이 좋은지, 그룹 펑션인 경우에 만약에 근육의 활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근육과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와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딘가가 치아가 계속 힘을 받게 되니까 치아가 크랙이 생길 수가 있고 마모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치아가 이와 같이 동요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모가 되는 경우는 오랜 기간 진행이 돼야지 발생이 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근육이 활성도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를 가는 상태, 치아의 마모, 턱관절 질환, 치주 질환 세 가지 증상이 모든 환자들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치아 쪽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턱관절 쪽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치주 쪽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를 weak link theory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합력 자체가, 교합력은 우리가 근육이 되겠죠. 근육에 의해서 교합력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경우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적응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강도가 세지게 되면은 우리 아간면 조직에 있어서는 파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파괴 자체가 치아, 치주 조직, 근육, 턱관절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세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약한 부분을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약한 부분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파괴되는 강도가 우리는 늦춰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강도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복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턱관절 치료, 그 다음에 치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근육의 활성도와 그 다음에 교합의 양상과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이 근육의 활성도가 제일 약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근육의 활성도가 클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의 경우는 메디오트루시브 컨택, 즉 다시 말해서 밸런싱 사이드에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룹 펑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스티프한 캐나인 가이던스를 준 경우에 머슬 액티비티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밸런싱 사이드에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접촉이 되니까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펑션이냐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이냐, 아시다시피 구치부 쪽에서, 특히 이갈이 하는 동안에 구치부 쪽에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얘기는 뭘까요? 그룹 펑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머슬 액티비티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스키모토는 이와 같이 이갈이 있는 사람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ICPM, 즉 그룹 펑션 오클루전인 경우가 이와 같이 이갈이가 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티프한 캐나인 가이던스를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스키모토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스티프한 캐나인 가이던스를 준 것 자체도 이갈이가 심한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의 활성도가 더욱더 증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심하게 마모나 어브프렉션,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크랙을 볼 수가 있겠죠. 심하게 오랫동안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조기 이와 같이 오클루전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단계에서 이와 같이 마모가 되질 않게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머슬 액티비티가 또한 증가가 되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구강 내 상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근육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점 이전까지 힘이 가해졌을 때에는 근육은 어댑테이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근육이 어댑테이션이 되고, 그거가 지나고 나서는 근육은 영구 변형이 되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보이던스 메커니즘, 만약에 치아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치아는 조기 접촉이 될 것이에요. 특히 저작과 발음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중간에 조기 접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회피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피 반응에 의해서 이런 구강, 우리 교정 용어로는 펑셔널 시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근육의 회피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치아와 근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조화로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부조화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처음 단계에 있어서는 치아의 위치에 어댑테이션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또한 근육의 활성도가 커지게 되면서 치열궁에도 해로운 효과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근육, 그 다음에 우리가 뼈, 그 다음에 교합을 우리가 한번 위크 링크 시어리랑 같이 한번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교합의 상태인 경우에 특히 인터페런스가 있는 경우, 그러면서 그룹 펑션, 그 다음에 메디오트루시브 그라인딩, 그 다음에 스티프한 캐나인 가이던스,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육의 활성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환자들이 브럭시즘 또한 크렌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할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근육의 활성도는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환자에서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치아에 힘을 가할 수가 있고, 어떤 환자는 치주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환자는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가 이와 같이 어댑테이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턱관절, 특히 뼈가 되겠죠. 이러한 턱관절 부분은 패시브하게 어댑테이션이 돼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근육은 치료 초기에 액티브하게 어댑테이션이 돼서 펑셔널 체인지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위치, 치아의 기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